겨우 13살의 어린 조일환에게 달려드는 운명은 가혹했다. 그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살아남기 위해 열차를 타고 굴러다녔다. 오늘은 경부선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부산으로, 내일은 또 호남선에 몸을 싣고 전주로, 광주로. 안 가는 곳이 없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국 어느 도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린 일환과 같은 고아나 거지들, 그리고 가출자들을 잡아들여 똘마니로 부리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왕초들에게 잡히는 날이면 그날로 끝장이었다. 그러기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매서운 눈초리를 부라리고 있는 왕초들의 눈을 피해 여기저기 되는 대로 떠돌아다니던 일환이 천안에서 운명의 날을 맞았다. 부산을 갔다 오는 길이었다. 경부선 어느 역이라도 왕초들은 다 있었지만 천안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다. 거기서 걸리는 날이면 도박도 못했다. 천안역을 무사히 지나치는 게 가장 어려웠다. 일화는 천안역으로 열차가 들어서기 시작하자 얼른 조립식 좌판을 옆구리에 끼고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열차의 작은 화장실에서는 지린내가 진동을 했다. 천안역을 무사히 통과만 할 수 있다면 이까짓 지린내는 문제가 아니었다. 숨을 죽인 채 열차가 빨리 역을 통과하기만을 기다리던 순간 누가 화장실 문을 왈칵 열어줘 쳤다. 일환이 화들짝 놀라 시선을 돌렸다. 험상궂은 얼굴에 3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 조일환을 징그럽게 노려보다가 대뜸 조일환의 목덜미를 잡아채 열차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사내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조일환이 발버둥을 쳤다. 왜 이래요? 사내의 억센 소나기를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조일환이 하도 발버둥을 쳐 대자 사내가 왼손을 들어 힘껏 등짝을 후려쳤다. 얼마나 힘껏 후려쳤던지 등뼈가 다 부러지는 것만 같았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우욱, 이 새끼 조용하지 못해. 뒤지기 싫으면 고분고분히 따라와. 그리고는 질질 끌다시피 해서 천안역 안의 철로를 건너갔다. 조일환의 목덜미를 잡아채 개 끌듯 토굴로 끌고 온 사내가 홈 건너편에 있는 토굴에다 조일환을 힘껏 쳐박았다. 환한 대낮인데도 토굴 안은 어두컴컴했다. 쾌쾌한 냄새가 죽음처럼 떠돌았다. 안에 있는 듯 보이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멍한 눈길로 팽개쳐진 조일환을 쳐다보았다. 조일환을 바라보는 다른 아이들의 눈동자가 개게 풀려 있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 야일대로 야윈 똘마니들의 퀭한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조일환은 공포가 밀려왔다. 조일환은 벌떡 일어나 힘껏 토굴 밖으로 뛰쳐나가며 입구에 버티고 서 있던 험상궂은 사내의 배를 힘껏 들이박았다. 사내는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사내가 조일환을 힘껏 낚아채서는 토굴 안으로 힘껏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런 겁 없는 똘마니 새끼 같으니라고. 이 새끼야, 네가 도망을 가보겠다는 거냐? 후, 그럼 어디 한번 도망가봐. 사내의 매질은 인정사정 없었다. 조일환의 덩치가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 조금 크기는 했다지만 아직 13살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사내의 무지막지한 힘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사내는 머리도 얼굴도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후려갈겼다. 조일환은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토굴 바닥에 뒹굴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우욱, 나 좀 살려줘. 조일환은 토굴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러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엉금엉금 기어가며 울부짖었다. 아이들이 오히려 슬쩍 조일환을 가운데로 밀어놓았다. 하지만 조일환은 독종이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쳤을까? 조일환이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사내에게 거칠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사내는 살짝 옆으로 몸을 피하면서 등을 보인 조일환에게 힘이 실린 발길질로 등짝을 내리찍었다. 우욱, 조일환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토해내며 한쪽 구석으로 처박히는 것과 동시에 토굴 안에 있던 똘마니들의 집단 매질이 덮쳐왔다. 고달픈 똘마니 생활은 16살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무수히 도망을 가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천안역 왕초 양산박의 소나기를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의 소나기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며칠 못 가 잡혀 오는 애들이 부지기수였다.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왕초끼리는 연대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며칠 못 가 다른 지역의 왕초들에게 붙잡혀 인계되기가 일쑤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도망을 가더라도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역전 주변을 떠돌 수밖에 없었다. 서울역 대성이, 염천교 더듬이, 수원의 창수, 삼랑진의 춘향이 등등 없는 곳이 없었다. 도망이라도 갔다가 이들에게 붙잡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메타작에 반쯤 죽어서 천안으로 되돌아오고는 했다. 이러니 도망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조일환도 마찬가지였다. 양산박이 시키는 대로 잡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삐끼, 구두 닦기,
고학생 안표 장사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다. 조일환이 천안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경부선 서울행 열차에 오르고 있었다. 의젓하게 학생복까지 차려입고 오르는 모양을 본 사람은 조일환이 가짜 학생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오전 10시 차는 언제나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초급목 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 못해 고향을 떠나 지게짐이라도 팔아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서울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조일환이 객차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슬쩍 둘러보았다. 오늘은 제법 장사가 될 것 같았다. 조일환은 객차 복도 끝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한 후 사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피곤한 여행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기 있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찍이 6.25 전쟁을 겪으며 조실부모하고 천혜고아가 된 고학생입니다.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조일환은 청산유수처럼 자신이 승객들 앞에 서게 된 까닭을 늘어놓고 연필을 팔아달라고 하소연했다. 입에 발린 뻔한 말로 연필을 팔아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말에 속아 어떤 아주머니들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조일환이 내미는 연필들을 선뜻 사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객들은 조일환과 같은 가짜 고학생들의 입에 발린 소리를 하도 들어 귀에 딱지가 앉았다는 표정으로 힐끔거릴 뿐이었다. 한바탕 사설을 늘어놓은 조일환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연필 몇 자루를 돌리고는 다시 한번 연필을 사주기를 하소연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재수가 더 좋았다. 벌써 10자루나 되는 연필을 팔았다.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조아리며 객차 중간쯤 갔을 때 30대 남자가 조일환을 불렀다. 조일환이 열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를 눈여겨보고 있던 남자였다. 학생, 예, 몇 자루나 드릴까요? 조일환은 얼른 이 남자가 몇 자루나 사줄 것인가를 속으로 계산했다. 학생, 정말 천안 중학생인가? 예. 조일환은 속으로 뜨끔했다. 여기서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는 없었다. 그 남자가 웃는 얼굴로 다시 물었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내가 누군가? 얼른 말이 나오질 않았다. 이마에서 진득하게 진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가 냅다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 이제 보니 순 거짓말쟁이로구만. 나는 천안중학교 수학선생이다. 학생도 아닌 놈이 천안중학교 학생이라고 승객들을 속여서 물건을 팔아먹어? 이거 오늘 된통 걸리고 말았다는 생각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럴 때에는 그저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꽁무니를 빼는 것이 최고였다. 조일환이 얼른 승객들 사이를 비집으며 다른 칸으로 도망을 치며 중얼거렸다. 여기저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열차 칸으로 도망치는 조일환을 보고 비웃는 것만 같아 뒤통수가 뜨끔했다. 조일환은 다음 역인 병점에서 내려버렸다. 천안중학교 수학선생인가 뭔가 하는 작자를 만난 것이 열차에서 장사할 기분을 싹 가시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냥 토굴로 돌아갔다가는 양산박에게 두들겨 맞을 것이 뻔했다. 조일환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다음 열차로 갈아타고 장사를 할 생각을 했다. 조일환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몸이 불고 있었다. 16살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90kg을 육박했다. 힘이 솟구쳐 주체를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감히 양산박의 소나기를 벗어날 생각은 못하고 있었다. 천안 일대 내놓으라 하는 100여 명에 이르는 소매치기와 수십 명의 삐끼들, 차부의 주먹패를 거머쥐고 있는 왕초 양산박의 위세는 등등했다. 그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날도 벌은 돈을 양산박에게 바치는 시간이었다. 양산박이 옆에 5파운드 곡괭이 자루까지 갖다 놓고 앉아 똘마니들 길을 꺾어놓고 있었다. 조일환은 일찍부터 열차 칸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탓에 남보다 수완이 뛰어났다. 조일환이 왕초에게 두들겨 맞거나 하는 일은 전보다 훨씬 줄어 있었다. 똘마니로 잡힌 서너 명의 가짜 고학생들이 역 안의 홈에서 양산박에게 오늘 벌어들인 수입들을 몽땅 털어놓고 있었다. 그중 조일환의 수입이 제일 많았다. 양산박이 흡족한 얼굴로 얼마쯤 용돈까지 주고는 최창식에게 눈을 돌렸다. 수원 출신의 최창식이 주섬주섬 주머니에 들었던 돈을 꺼내놓기가 무섭게 양산박이 눈을 치켜떴다. 이놈 봐라, 겨우 이거야? 이놈, 너 오늘 또 삥땅이지? 삥땅 안 쳤습니다. 왕초, 정말 이것밖에 못 벌었습니다. 최창식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최창식은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찹상이라도 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 열차를 타기 시작했다가 양산박에게 붙잡혀온 처지였다. 양산박이 눈을 가늘게 뜨고는 매섭게 노려보더니 소뚜껑 손으로 창식의 뺨을 갈겼다. 짝하는 소리와 함께 창식의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최창식을 위협하고 있던 양산박 앞으로 조일환이 성큼 나섰다. 왕초,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양산박이 조일환을 도끼눈을 뜨고 매섭게 쏘아봤다. 또 내가 맞겠다는 거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다른 똘마니들을 대신해서 맞아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일환이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다. 예, 요놈 봐라. 요놈의 새끼가 요즘 좀 키워줬더니 좋아. 너 이놈
오늘 단단히 맛 좀 봐라. 양산박이 알겠다는 듯 희죽 웃었다. 양산박도 조일환이 무엇 때문에 이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똘마니들 편에 서기 시작하면 간덩이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아예 싹을 싹둑 잘라버릴 생각이었다. 좋아, 그럼 엎드려. 제대로 못하는 것도 내 놈 책임도 있으니까. 50대야. 그럼 합계가 몇 대요? 100대입니다. 좋아, 그럼 내가 세라. 5파운드 곡괭이 자루가 조일환의 엉덩이를 향해 힘껏 날아왔다. 오늘따라 양산박의 빠따가 다른 때와는 달랐다. 있는 힘을 다해 타작을 하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똘마니들은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얼굴을 돌렸다. 조일환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매타작을 당하면서 횟수를 셌다. 이까짓 것쯤은 이골이 났다는 표정이었다. 있는 힘을 다해 내려치는 곡괭이 자루에 몇 대 맞지도 않아 엉덩이가 터져버렸다. 곡괭이 자루가 벌겋게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양산박이 곡괭이 자루를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조일환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피에 맺힌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다. 양산박, 언젠가 한번 두고 봐라. 그리고 그날 밤으로 조일환은 양산박의 휘하를 벗어나 멀리 부산으로 도망쳐버렸다. 휘익! 조일환이 배에 차고 있던 단검을 하나 날쌔게 뽑아들고 힘껏 표적을 향해 던졌다. 던진 단검이 밤바람을 가르며 5m 전방의 표적을 향해 날아가더니 정확하게 꽂혔다. 1년 동안 하루도 표적을 빗나가지 않은 단검이 표적 위에 꽂혔다. 표적 위에는 양산박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조일환이 던진 단검은 자신이 겨누었던 심장에 깊숙이 꽂혀 있었다. 조일환은 천안 소매치기 왕초 양산박에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